자국 경제 및 안보 보호로 인해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서 회사에 초청장이 있어야 겨우 비자 발급이 가능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독촉을 하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딱 한 명의 비자 승인을 받았던 유럽국 직원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그 옆을 쓱 지나가는 한국인이 보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타 칼로라 합니다.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오랜 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무역학을 공부했어요. 그렇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같은 과가 아닌 다른 유학생들은 헝가리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헝가리는 고소득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럽 하면 프랑스, 독일, 영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보통 이 나라들만 고소득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헝가리는 경제 복잡도 지수에 따르면 9번째로 복잡한 고소득 혼합경제 국가예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매우 높은 인간 개발 지수와 숙련된 노동력을 가진 국가로서 세계에서 13번째로 낮은 소득 불평등을 가지고 있죠. 요즘 세계 뉴스를 보면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아주 심하던데 헝가리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그런 현상이 적습니다. 또 헝가리는 수출 지향적인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어서 대외 무역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무역회사에 비전을 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헝가리에 이름 있는 회사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앙유럽과 동유럽에서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헝가리의 입지를 더욱 넓히겠다는 마음으로 무역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 뒤에는 유럽 쪽보다는 아시아 쪽 무역을 더 많이 다루게 되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 아시아 관련 업무도 재미있더라고요. 무역을 하다 보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저는 아시아 사람들과의 만남이 유쾌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쭉 아시아만 전담해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시아라 표현하기는 했지만 사실 중국 쪽과 일을 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왜 중국을 아시아라 표현했나 하면 저는 중국이 아시아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무역업에 종사한다는 사람이 아시아를 들었을 때 중국밖에 떠올리지 못한다니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당시는 중국의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때라 입사하자마자 저는 중국과의 거래에 온전히 투입되었어요. 다른 나라를 접해볼 경험이 없었죠. 회사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계속 이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중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중국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빠르게 그것도 오랫동안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건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또 일을 하면서 만나는 중국인들은 전부 화통한 성격에 시원시원했습니다.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는 게 특히 마음에 들었죠. 저는 여자이기 하지만 워낙 성격이 거칠어서 애매하게 말하는 거, 예쁘게 말하는 걸 딱 질색입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중국 업체를 맡겼을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런 저는 중국인들과 꽤 잘 맞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별의별 이유를 대며 중국 업체와의 협업을 피했지만 제게는 그 이유가 전부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남들이 전부 꺼려하는 중국인을 맞추는 제게 고마워했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중국과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내의 경제 흐름과 무역 상황이 변하면서 중국 무역의 뼈가 굵은 분이 책임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인사를 갈아엎었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를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중국 옆에 있는 한국으로 배치됐습니다. 솔직히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엔 한국이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에 화가 났고지 지금까지 해낸 실적은 생각하지도 않고 좌천 보내듯이 저를 보내버린 대우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화가 풀릴 때까지 회사에 항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가 잘리면 큰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 분노는 고스란히 한국에게도 향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배정된 건 한국 탓이 아닌데 한국만
아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자꾸 꼬투리만 잡게 되더라고요. 한국과의 거래 규모가 작으면 역시 작은 나라랑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이거 봐 저런 애들이 무슨 무역을 해봤겠어. 이런 큰 사이즈의 거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는 거 아야라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 담당으로 일하는 것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한 선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을 때마다 와서는 제 생각이 오해라고 말하며 저를 달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야, 한국이 나라의 크기는 작아도 거래 규모까지 작은 게 아니야. 한국이 전 세계에 소유하고 있는 공장들 뚫어도 그 이익이 어마어마하다고 알아. 아니 선배, 아무리 그래봤자 동양의 작은 나라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공장이 많아봤자 중국만 하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선배는 한숨을 푹 쉬며 답답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래? 요즘 같은 세상에 땅 크기로 경제 규모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옥수수, 커피, 홍차, 후추 같은 것만 갖다 나를 거면 뭐하러 이런 회사에서 무역이 해. 잘 들어. 우리는 이런 1차원적인 걸 사고 파는 게 아니야. 그보다 더한 가치를 사고 파는 거지. 알아들어. 당시에니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선배가 하는 말의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부족한 자원을 극복할 만한 기술력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가전제품이 있죠. 한국 가전제품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국 분들이 더욱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가전제품, 특히 TV 냉장고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아시아의 가전제품이라 하면 일본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중국과 무역을 했다 보니 중국은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일본이 가전 제품 넘버원이 된 것도 옛날 일이더라고요. 특히 저희 집에서 쓰던 TV 한국 거라는 것도 처음 생각을 하는 것 같을 때마다 와서는 제 생각이 오해라고 말하며 저를 달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야, 한국이 나라의 크기는 작아도 거래 규모까지 작은 게 아니야. 한국이 전 세계에 소유하고 있는 공장들 뚫어도 그 이익이 어마어마하다고 알아. 아니 선배, 아무리 그래봤자 동양의 작은 나라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공장이 많아봤자 중국만 하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선배는 한숨을 푹 쉬며 답답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래? 요즘 같은 세상에 땅 크기로 경제 규모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옥수수, 커피, 홍차, 후추 같은 것만 갖다 나를 거면 뭐하러 이런 회사에서 무역이 해. 잘 들어. 우리는 이런 1차원적인 걸 사고 파는 게 아니야. 그보다 더한 가치를 사고 파는 거지. 알아들어. 당시에니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선배가 하는 말의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부족한 자원을 극복할 만한 기술력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가전제품이 있죠. 한국 가전제품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국 분들이 더욱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가전제품, 특히 TV 냉장고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아시아의 가전제품이라 하면 일본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중국과 무역을 했다 보니 중국은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일본이 가전 제품 넘버원이 된 것도 옛날 일이더라고요. 특히 저희 집에서 쓰던 TV 한국 거라는 것도 처음 모르겠지만 헝가리에서는 섬세계구는 남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집애럼 행동한다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사과를 깎아 왔는데 토끼 모양으로 깎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상준 씨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고로 남자라면 사과 깎을 때 모양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숭덩숭덩 깎는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남자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본인도 그런 자신의 남성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준 씨의 섬세한 태도를 칭찬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엘리자베타 씨는 뭐만 하면
딱딱거리는 여자들이랑 달라서 좋아요. 털털한 여자는 매력적이죠라고 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여자도 아닌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는 걸 칭찬한다. 저는 제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얼떨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이런 사과 깎는 건 처음 봤네요. 상준 씨는 어렸을 때 농구나 축구보다는 바느질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말에 속드든 너는 남자답지도 못하고 여자애 같이 자랐을 거야 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한 성깔하는 남자라면이 말에 발끈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겨우 이런 말로는 상준 씨를 자극할 수 없었습니다. 농구랑 축구보다는 야구를 더 좋아하기는 했어요. 바느질은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영소이익이 없었네요. 과일을 잘 깎게 된 건 어머니가 과일을 좋아하셔서 아버지가 평생 과일을 깎아주셨어요. 이왕 먹는 거 예쁘게 먹었으면 해서 예쁘게 깎기 시작하셨다는데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깎아주라고 저한테도 알려주셨어요. 제 말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마지막에는 저 이렇게 과일 잘 깎으니 여자친구 생기게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라는 말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아지 하더라고요. 제가 상준 씨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준 씨를 건드려 제 말을 듣고 움찔했었는데 상준 씨 덕에 이 사람들도 마음을 한시름 놓은 것 같았죠. 이 다음 날부터 상준 씨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다정다감한 한국 남자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모든 여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상준 씨와 같은 남자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거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한국에는 상준 씨 같은 남자가 많다는데 헝가리 남자와 한국 남자들을 바꿔서 데려오자라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남자들도 상준 씨를 좋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술을 엄청 잘 마시고 남자들 무리해서 분위기도 잘 타고 분위기를 리드하는 방법도 잘 알아서 회사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모두의 호감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회사잖아요. 일을 못하면 꽝이죠. 하지만 뭐 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상준 씨가 10개의 일을 처리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의 모든 업무량을 다 합쳐도 상준 씨를 따라가는 게 버거웠어요. 일도 빨리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준 씨를 보면서 배워야 할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질투였다 것 같아요. 모두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상준 씨와 상준 씨보다 선배임도 불구하고 부서를 이동한 후에 제 말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마지막에는 저 이렇게 과일 잘 깎으니 여자친구 생기게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라는 말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아지 하더라고요. 제가 상준 씨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준 씨를 건드려 제 말을 듣고 움찔했었는데 상준 씨 덕에 이 사람들도 마음을 한시름 놓은 것 같았죠. 이 다음 날부터 상준 씨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다정다감한 한국 남자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모든 여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상준 씨와 같은 남자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거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한국에는 상준 씨 같은 남자가 많다는데 헝가리 남자와 한국 남자들을 바꿔서 데려오자라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남자들도 상준 씨를 좋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술을 엄청 잘 마시고 남자들 무리해서 분위기도 잘 타고 분위기를 리드하는 방법도 잘 알아서 회사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모두의 호감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회사잖아요. 일을 못하면 꽝이죠. 하지만 뭐 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상준 씨가 10개의 일을 처리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의 모든 업무량을 다 합쳐도 상준 씨를 따라가는 게 버거웠어요. 일도 빨리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준 씨를 보면서 배워야 할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질투였다 것 같아요. 모두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상준 씨와 상준 씨보다 선배임도 불구하고 부서를 이동한 후에는 실적을 내지 못하는 제가 비교됐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중 하나가 상준 씨의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무역을함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국가이기 하지만 한 번씩 긴장 상태가 될 때가 있기는 했어요. 바로 북한과의 관계가 냉랭해진 때였죠. 어쨌든 전쟁 중이고 지속적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국가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한 나라에서 온 상준 씨를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나라에서 헝가리로 도망을 친 난민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죠. 헝가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이라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준 씨를 향한 질투심이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담당이라고 해서 꼭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건 아니에요. 기업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경제 및 안보 보호로 인해 비자 발급이 까다롭습니다. 그것도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정도죠. 그래서 출장이 한번 잡혔다고 하면 비자 발급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유달리 비자 발급이 더 됐어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간다고 얘기했고 청장까지 보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독촉에 독촉을 더하고 사정사정해서 한 명의 비자 승인이 되었지만 다른 직원의 비자 승인은 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출장 인원에 없었던 직원들도 비자 승인을 받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상준 씨도 있었죠. 근데 한 2주 지났나요? 상준 씨가 비자 승인이 되었다며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상준 씨가 뭘 잘못 봤을 거라고 말했어요. 비자 승인은 적어도 6주 심하면 2달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2주도 안 되어서 통과가 됐다니 말도 안 됐어요. 상준 씨는 놀라워하는 저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일주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거의 2주나 걸려서 좀 당황했다는 말까지 하기도 했죠. 이렇게 빨리 승인이 된 건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하자 상준 씨는 전혀 몰랐다며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비자 문제로 골치를 썩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준 씨의 비자가 저보다 빨리 나온 것도 충격이지만 비자 문제로 골치를 썩은 적이 없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잖아요. 위험한 나라의 사람이 해외를 나가는데 편하게 나간다니 전쟁 중인 국가에 사람들은 불법 체류 등의 이유로 해외 이동이 매우 제한됩니다. 저는 상준 씨가 취업을 했으니 헝가리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해외여행 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 전혀 아니었더라. 상준 씨는 비자가 일찍 나온 덕에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을 갈 수 있게 되었고 저도 간신히 비자가 나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던 것도 잠시 상준 씨가 입국 심사를 하는 걸 지켜보던 저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상준 씨가 여권을 가지고 입국 심사대로 갔는데 한참을 지나도 심사가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역시 비자가 빨리 나온 건 뭔가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전쟁 중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뭘 믿고 들여보내 주겠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상준 씨가 입국 심사관과 밝게 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상준 씨가 따로 불려가거나 입국